네, 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증클리닉에서 통증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물론 마취도 어느 정도 합니다만은 오늘 통증 참지 말고 다스리세요 라는 주제로 암성 통증 조절과 극복을 위한 길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암성 통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PPT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통증 참지 말고 다스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암성 통증 조절과 극복을 위한 길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 환자 통증 코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성 통증은 왜 중요할까요? 암에 걸리면 왜 아픈 걸까요? 암성 통증 참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암성 통증은 어떻게 치료할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암성 통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 남자는 거의 81세, 여자는 87세 정도 되는데요. 그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이제 나는 죽는 건가? 이러한 공포심과 걱정이 먼저 들었었는데 최근 이제 이런 통계를 보시면 대장폐 유방, 간, 췌장암, 담도 대부분의 암들에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암 생존자분들이 생존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이 길어졌고요. 이 환자들의 5 내지 10%에서 심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암성 통증 유병률도 보시면 초기 또는 치료 중인 암에서는 대략 40%, 진행성 암에서는 반 이상, 말기 암에 대해서는 90%의 환자,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한 대표적인 암으로 췌장암, 폐암, 두경부암, 유방암, 전립선 암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암들은 통증으로 그 암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전이 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망 원인의 1위인 암, 이러한 암이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암성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치료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환자의 치료 의지나 회복률 향상에 도움이 됨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암성 통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암 치료에 속한 암 치료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에 걸리면 왜 아플까요? 왜 도대체 암에 걸리면 아픈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분류를 하면요. 제가 이따가 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통증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암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통증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통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암 자체가 유발하는 통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면 췌장암이 커지면서 복부신경을 눌러서 심한 득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뼈로 전이가 된 암이 골절을 유발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암이 혈관을 꽉 누르면서 피가 안 통해서 허혈성 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중양이 이런 조변 주직을 자극해서 부종이나 열감 등을 동반한 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암의 치료나 진단, 즉 수술이나
항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이 있는데요. 수술 절개 부위 흉터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만성 통증, 그리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 손발이 저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말초신경증이 있고요. 손발에 있는 신경은 굉장히 가늘고 항암제에 취약한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물론 암세포도 공격을 하지만 이러한 약한 정상 신경까지 손상을 받아서 항암 치료 중 또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한참 이후에도 환자분들이 이런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가느다란 바늘이나 칼로 우리 조직을 잘게 저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화상을 입거나 딱딱하게 유착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턱 부분이 딱딱하게 유착이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진단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뇌척수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척수 천자를 했을 때 두통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두통을 치료하는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통증 전문 의사들께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과 무관한 통증은 무엇이 있느냐? 환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관절염이나 디스크, 협착과 같은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암치료 과정에서 근력이 감소되고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자세가 잘못돼서 근육통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들이 암 치료 과정 중에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통증을 표현하는지 저희들은 잘 듣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분류를 해보자면 양상으로 보았을 때 체성통, 내장통,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통 같은 신경병성 통증이 있고요. 체성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로 피부를 절개하거나 근육, 뼈 등에 관련된 예를 들면 통증인데 날카롭게 찌르거나 뭔가 박동성 혹은 압박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장통은 우리 장기 내부의 통증인데요. 위치가 좀 애매해요. 환자분들 어디가 아파요? 여쭤보면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어디 깊은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경련성이나 갉아먹는 듯한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통증이 많이 호소하십니다. 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은요, 해당 신경 지배 부위를 따라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화끈거리거나 저리거나 쑤시는 듯한 또는 내 살 같지 않은 이상한 느낌, 기분 나쁜 감각,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통증의 양상으로도 저희가 이제 치료 방향이나 약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기저에 깔려있는 늘 은근하게 있는 하루 종일 있는 이런 지속성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자기 돌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확 하고 하루에 수회 발생하는 돌발성 통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 그 특징은 일단 환자의 정신적인 요소나 심리, 불안, 또 유전적인 요소, 정서, 기존의 통증에 대한 경험 등이 그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암 환자의 많은 부분이 통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병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뼈전이, 척추나 골반 등으로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먼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드레스업 다운님이 암으로 인한 통증은 해당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나요? 그러면 아무 증상 없고 등이나 배 통증이 조금씩 있으면서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많이 진행된 다음에 통증으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통증 외래에서 암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척추 관절 증상을 보는데요. 막 뼈에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등이 아파요 해서 뭐 외부 병원에서 통증 척추 관절 치료를 하시다가 도저히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1년에 몇 건은 암성 통증이 그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비로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상당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특히 중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암에 대한 검사를 의심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가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처럼 정기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없는데 배변 습관이 좀 변했다, 소화가 조금 안 되네 이러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그런 증상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드물지만 심각한 질환으로 발견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등이, 배가 조금씩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 의료진의 진찰을 받았을 때 암보다는 흔한 질환, 등의 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배, 복통의 원인이 있을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 가능성이 낮아도 암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성 통증을 저희가 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통증이 심하면요. 수면, 식사,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의 삶까지 굉장히 크게 손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치료 의지나 회복에 영향을 줘서요. 암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0% 정도는 적절한 통증 관리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시고 의료진과 그 치료 방법을 모색하면 대부분 조절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 분이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형외과에서 눈 및 지방 재배치 받은 뒤 출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 통증이 시작됐고요. 신경과를 다니면서 뉴론틴과 리보트릴 등을 복용 중입니다. 전기치료도 받고 있는데요. 눈 감을 때마다 당기는 느낌이 있고요. 좀 조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통증 회로가 생겨서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암성 통증은 아닌데요. 환자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잘 되었고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런 좀 비전형적인 안면통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성형수술을 하거나 좀 간단한 그런 미용 시술 같은 거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뭔가 개인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올 수 있는데요. 어떤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가는 방향이 일치를 한다면 신경병증성 통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단지 출혈이 있었던 자리에 만성 통증이 있거나 이런 거면은 사실 신경통의 양상이 조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고요. 통증 회로가 생겼다기보다는요. 통증 회로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 회로가요. 좀 예민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예민해지면 뇌에서 통증이 아닌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고 나는 이게 옛날에는 별 감각으로 안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막 기분 나쁜 감각, 이상한 감각, 당기는 느낌 이런 걸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없애지 않는 한은 이런 느낌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나 이제 시술이 필요하면 시술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은 아니지만 신경병증성 통증과의 구분이나 이제 비전형 안면통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해하신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강의로 돌아가 보실게요. 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건 이제 유럽 데이터긴 한데요. 암성 통증 환자의 60~70%는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소통의 부족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 특히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두려움, 중독, 내성
이런 것들이 있고 정보가 또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통증에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이거 좋아지는데 잘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치료를 못 받고 통증으로 고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통증을 적절히 잘 표현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치료 방침을 세우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하시기 전에 요런 점을 좀 미리 준비를 해 오시면 저희가 물론 하나하나 여쭤는 보겠지만 이제 진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어디가 아프신지, 어떻게 아픈지, 제가 아까 양상 말씀드렸죠. 얼마나 심하게 오랫동안 아픈지, 진통제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좀 점수로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 하면은 0. 이게 이제 숫자 등급, 밑에는 이제 얼굴 표정으로 시각 통증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0은 통증이 하나도 없는 정상적인 상태이고요. 10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극도로 심한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덤프트럭에 쾅 치였거나 막 불이 내 몸을 태우는 그런 정도의 통증입니다. 보통 7 정도의 통증이라 하면 출산의 고통이나 심한 치통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정도의 통증이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거나 요 얼굴 표정을 보고 저희에게 통증 점수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요정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저희 어머니가 65세 대장암 사기 전이신데 3군데 있다더니 혈액내과에서 미세한 게 더 있고 수술은 안 되니 항암 먼저 하자고 하셨어요. 1차를 하셨는데 배가 계속 아픕니다. 저녁에 심하고 원래 저녁 때 통증이 심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복강내 전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적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그걸 줄여놓고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항암 치료를 하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라는 것이 물론 암세포만 특화해서 죽이면 되겠지만 그런 항암제에 취약한 정상세포들도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요. 배가 물론 아프실 수 있고요. 저녁에 보통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요. 일단 낮에는 환자분들이 다른 활동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통증이 생각보다 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저녁 때 그런 통증과 관련되는 물질들이 좀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녁 때 심해요.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배가 아픈 거는 이제 질환 자체의 통증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항암 치료와 관련돼서 좀 통증이 있다가 또 호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통증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저녁의 통증이 좀 심한 경향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신가 봐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강의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암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가이드라인은요. 우리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그리고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발표한 암성 통증 관리 지침 칠판을 모든 암성 통증 환자나 암을 치료하는 분들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약물 치료, 중재적 통증 치료, 방사선 치료, 또 재활 치료나 물리적 요법, 정신과적인 인지요법, 가족이나 환자분 교육, 사회 심리적 지지 등이 포괄적으로 시행이 돼야 하고요. 암 환자들이 처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이제 검사를 할 때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나 사회복지사분들이 가족과 환자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나 또 여러 가지 작업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들이 관련될 수도 있고요. 물론 호스피스 그리고 저희 같은 통증 전문가들은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약물치료와 중재적 통증, 주사나 시술치료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암성 통증의 대표적인 치료 전략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약물치료와 주사 시술 등의 중재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 약물을 보시면요. 마약성 진통제, 근이완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진통소염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통증의 원인이나 환자분들 증상을 잘 저희가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약제를
조합을 하는 거죠. 각각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재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이렇게 요리사가 요리하듯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중재적 치료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내장신경을 치료하는 방법,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육이나 근막 속의 신경에 약을 퍼뜨리는 방법, 몸속에 기구를 삽입해서요, 약재를 조금씩 펌프를 통해서 흘려보내거나 척수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아닌 자극으로 바꿔주거나 또 조금 덜 침습적인 이런 스크램블러 치료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기본 원칙을 일단 보시면요. 약은요, 미리 규칙적으로 드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조절해야 하고요. 전문 의료진의 환자별 맞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 진통제 사다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증의 단계에 맞게 이제 진통제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통증 1단계에서는 일반 진통소염제 위주, 중간 통증에서는 약한 마약성, 강한 통증에서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요. 중간중간에 그 보조제나 또 우리가 말씀드렸던 중재적 시술이 초기부터 개입이 되면 환자의 예후와 통증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자궁 내막증으로 실시간 시청자 질문 중에 요통, 골반통, 다리 통증이 심하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고 시청자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진통제는 안 들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골반통 어렵습니다. 네. 일단 척추관절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쪽 치료를 했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MRI 찍었는데 의외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자궁 근종이 엄청 커서 그게 주위 조직을 누르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암의 조직이 눌러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환자분이 뭐 가능하면 그런 신경을 좀 차단시키거나 흥분성을 가라앉힐 수 있는 중재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골반에 있는 내장신경에 의한 통증이라면 그거에 합당한 신경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주위 조직이 어디가 늘리느냐에 따라서 말초신경을 또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방법이 없다고 들으셨으면 그게 약간 자궁 내막증 자체가 꼭 수술을 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궁 내막증을 좀 더 치료를 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통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일반 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신경병증성 통증의 1차적 치료제 등을 좀 맞는 약을 찾아서 용량을 차근차근 조정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암성 통증 환자라면 골반 내 장기에 의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WHO 진통제 사다리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약한 통증에서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이런 에드빌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드물게 위장장애나 간 기능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통 소염제는요, 천장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을 쭉 늘렸을 때 효과가 쭉쭉쭉쭉쭉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효과는 그냥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대신 부작용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장 효과가 있는 약들은 환자분들이 많이 먹는다고 그 효과가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 코데인이나 트라마돌 같은 계통이 있는데요. 가끔 어지러운 거나 졸리거나 변비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 우리가 잘 아는 몰핀, 펜타닐 등은 극심한 통증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뇌에서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7, 8, 9, 10점 이런 극심한 통증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반 진통제 100배 복용하는 게 그것보다는 강한 진통제를 적정량 복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쉽게 예를 들면 칼이랑 방패 들고 100명이 나가 싸우는 것보다 탱크하고 총 들고 한 열 몇 명이 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통증의 강도나 원인에 따라서 뭐 강한 진통제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속성 통증에 듣는 보통 약들은 천천히 약이 분비돼서 오래 유지되는 서방형 진통제를 쓰게 되고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돌발성 통증에는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효성 제제에 이런 코에 뿌리는 혹은 혀 밑에서 녹이는 또 사탕처럼 빨아먹는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는데요. 보통 20-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서 4-5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설화정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통증에 얼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속효성으로만 통증을 조절하는 거에 너무 의존을 하시면 나중에는 쓸력이 없어지고요. 속효성 진통제는 바로 효과가 오니까 환자분들이 얼른 먹게 되는데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이제 서방형 제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좀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속효성 제제는 적정량을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는 걸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조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수면 장애나 불안 및 우울을 유발해서 이것들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실제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등이 신경통의 1차 치료 약제입니다. 그래서 뇌가 나 왜 아픈데 왜 우울제 주셨지? 왜 경련제 주셨지? 이러시는 게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약제들이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등은 염증 완화를 위해서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마약 요새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약을 한자로 하면 1번 이 귀신 맞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맞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너무 쉬운가요? 자, 2번입니다. 2번. 절일마, 마비될 마자예요. 귀신마가 아니고. 1번 아니고 2번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마약이 마취, 마비 뭐 요런 거에 쓰였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절일 마자를 쓰는 거고요. 귀신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오해들이 흔히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요. 이거 중독되는 거 아닌가요? 독하니까 아껴서 써요. 그냥 일반 진통제 먹었어요. 저는 콩팥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 먹으면 안 된대요. 이거 나중에 더 아플 때 약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차차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약성 진통제는요. 의료진이 조절을 잘만 하면 중독 위험은 매우 낮고 실제로 암 환자에서는요. 1%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통증을 줄이는 게 암 치료에도 더 중요하고 실제로 통증을 참으면서 억지로 지내시다 보면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환자의 면역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통증을 잘 조절해야지 우리가 식사하고 대화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조금 더 욕심내서 산책 정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마약성 진통제에는 있을 수 있어요. 변비, 구역질이나 구토, 가려움, 졸림, 또 호흡이 억제되거나 중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하고요. 예방약을 함께 쓰기도 하고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분명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겁내지 말고 의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마약성 진통제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알면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같은 용량의 약제를 썼는데도 통증 호전이 잘 안 되는 내성이나 약을 끊었더니 막 하품이 나고 눈물이 나고 내 몸이 깔아지는 금단 증상이나 남용, 오용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든지 중독 또는 장 운동이 억제돼서 심한 경우에 이렇게 장이 뿔룩 나와서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호르몬 분비 장애라든지 면역 저하, 골다공증을 일으켜서 상처가 낫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등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반대청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약제를 줄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증 주사나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증의 중재적 치료, 두 번째로 주사나 시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시행할까요? 약물 치료에도 적절한 통증 조절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약물의 용량을 올리기 힘들 때, 통증 부위가 딱 국소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뚜렷한 신경 손상이 의심될 때, 진통제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재적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으시면요, 아편 유사제 사용제도 감소하고 실제적으로 암 환자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겠죠? 여기 언제나 그대로님의 제가 질문 하나만 대답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암 수술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먹고 있는데요. 통증이 계속되어 신경차단술은 효과가 없네요. 병원에서 고주파 치료, 척수 자극술, 말초신경 자극술 하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치료법 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암 수술을 하고도 3개월 이상 그 자리에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만성 수술 후 통증이라고 딱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만으로 좀 안 듣는 경우가 많고요. 예방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참 환자의 개인적인 소인이나 기존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암 치료 후에 또 통증이 잘 생기는 암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참 예방도 힘들어서 일단 발생을 하면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적절한 신경통 약이나 맞는 약제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신경 차단술 중에서 만약에 국소 마취제로 신경 차단을 했는데 해당 신경에 효과가 좀 짧게 간다 하면은 고주파 치료로 신경을 조금 기절시켜서 그 재통 기간을 오래 할 수 있고요. 척수 자극술 같은 경우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이 되는데 이제 암 환자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사용은 안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요. 명확하게 신경병증성 통증이고 이제 시험적으로 자극술을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영구적 자극기를 삽입을 할 수 있으니까 환자분 컨디션과 암 치료 그 스케줄에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이제 계획을 한번 상담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말초신경 자극술은 허가는 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 자극술 자체라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것인지 도움이 되는지 통증 클리닉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로 다시 넘어가서요. 말씀드렸던 통증 시술들을 크게 분류해 보자면 신경을 국소마취제로 차단하거나 신경이 쭉 깔려있는 면에 국소마취제를 다량 뿌려주는 신경 그 부위 마취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에 제가 대답을 했을 때 잠깐 나왔던 고주파, 열이나 자기장으로 신경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내장신경이나 교감신경에서는 신경 차단 후에 알코올 등으로 신경을 파괴해서 통증 유지 기간을 조금 더 오래가게 할 수 있고요. 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에는 해당이 되면 척추성형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또 몸에 자극기를 심거나 약이 조금씩 분비되는 펌프를 심어서 신경 조절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내장신경 차단 중에 가장 많이 시행을 하고 효과가 입증된 복강신경총 차단 및 파괴술입니다. 환자분들의 그 마지막 흉추 12번 뼈와 요추 첫 번째 뼈 사이에 있는 복강신경총이라는 곳이 식도의 하부부터
행행 결장까지 내장성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이어서 주로 췌장암이나 담도암의 통증에 사용이 되는데요. 환자분들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바늘을 이용해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시술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디스크를 통과해서 요 목강신경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알코올이나 최근엔 또 보톡스를 주입해서 통증 조절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반이나 하복부의 통증 조절에 쓸 수 있는 상하복 신경총 차단 및 파괴술인데요. 마지막 요추뼈와 골반 사이에 디스크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신경이고요. 부인과나 비뇨기과암, 남성 생식기암 등의 통증 조절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골반뼈 때문에 접근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요, 디스크를 통과해서 시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잘 퍼지는 걸 확인하고 약제를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소 부위 마취인데요. 근육이나 근막층 자체에도 우리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이 있고요. 요런 사이사이로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런 면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양을 좀 많이 투여해서 수술 후 근만성 통증이라든지 경부, 복부 통증에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이게 원리는 이제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요. 염증 물질을 희석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배꼽 옆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수술을 하신 분이 계속 통증이 있는데요. 복직근 있죠? 복직근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서 국소 마취제를 이렇게 뿌려주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폐암이나 유방암 수술 후에 생기는 그런 충격 통증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을 주입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주로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고요. 비교적 다른 시술에 비해서 간단하고 안전하고요. 또 반복 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고주파 신경 파괴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의 회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줄이 달려있는 바늘을 신경에 아주 가깝게 위치시켜서 고주파나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는 기계를 연결을 한 다음에요. 바늘에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특수 바늘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 주변에 가깝게 위치시켜서 그 신경을 태우거나 자기장으로 때려가지고 잠깐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신경을 이전에 국소 마취제만 주고 차단을 했을 때 어머 효과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요 며칠 안 가요. 이러면 요런 치료를 하면은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치료 효과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폐암 수술하고 나서 수술 자리 이제 통증이 있었던 분 거기 이제 바늘을 위치시켜서 이렇게 고주파 신경 파괴술을 한 다음에 약을 준 모습입니다. 환자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통이나 관절통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되니까 다양한 그런 질환에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벨라 님이요. 여기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하나만 답변 드릴게요. 일반 척수 자극기 말고요. DRG도 한국에서 쓰나요? 전 미국에 사는데 여기서 많이 쓰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니 뭔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초신경 차단인데요. 일반 척수 자극기는요.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DRG라는 거는 이제 신경 뿌리 척수에서 나와서 그 굉장히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통증이랑 관계된 신경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말초신경 중에서도 뿌리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결국은 말초신경 차단인데 아직 국내는 허가는 안 돼 있고요. 미국 등에서 이제 가끔 이제 연구 논문이 나와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허가 사항이 아니니까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말초신경 차단은 이제 DRG뿐만 아니라 DRG보다 더 말초에 있는 신경도 할 수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 허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신경 파괴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경막 외 카테터 거치해서 이제 무통주사 같이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경막 외강이라는 공간은요, 우리 척수 뿌리를 싸고 있는 막 중에 아주 얇은 막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카테터 같은 거를 거치해가지고 극심한 암성 통증이나 스스로 통증, 또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걸린 암 환자들 통증에 국소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조금씩 투여해서 3일에서 길게는 3주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경 뿌리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소독을 해서 요 카테터를 통해서 약이 들어있는 이런 펌프 같은 거를 무통주사 같이 연결해서 환자분들한테 투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척수광내 펌프 진통제 주입을 하는 과정을 제가 일단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요 펌프 안에 마약성 진통제를 넣어서요. 조금씩 척수광내로 뇌척수액으로 분비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머 이거 수술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수술 과정이 거의 포함이 되는 그런 시술이라서 수술장처럼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전신 마취는 아니지만 이제 수면 마취과 선생님 오셔서 마취하면서 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등 쪽에서 이렇게 척수강, 뇌척수액 안에다가 카테터를 넣어 놓고요. 요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배 쪽에서는 아까 요 약물을 채운 펌프를 심어서 두 개를 터널링으로 연결을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펌프 쪽은 잘 이제 봉합을 해주시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등 쪽에 있는 요 카테터하고 배 쪽에 있는 요 펌프가 나오고 또 리모컨이 있어서 내가 많이 아플 때는 약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환자분들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너무 말랐잖아요. 암성통증 환자분들이. 그래서 요 두께가 한 1.5cm 되기 때문에요. 그런 배 쪽에 공간이 있는지도 미리 제가 환자분들 보고 이렇게 대서 어디다가 심을 정도의 두께가 될까, 배 지방은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다양하게 고려할 점이 많은 시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척수광내로 이렇게 몰핀을 주입을 하면 약 입으로 먹는 거에 300분의 1만 줘도요. 동일한 통증 완화 효과를 이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의 용량으로 통증 조절이 이제 가능한 그런 방법이겠죠. 하지만 아무 때나 고려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고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는데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극심한 암성 통증 또는 마약성 진통제가 부작용이 심해가지고요. 용량을 늘릴 수 없을 때 그리고 대략 여명은 한 1년 정도 이상 남았다고 예상이 될 때 시행을 하고요. 이거 이제 수술장에서 그 펌프 안에다가 진통제를 넣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한번 넣으면 한 보통 3, 4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이렇게 리필을 하셔야 돼서 외래로 오셔가지고 요 펌프 리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시술 시에 이제 보통 다른 환자들 가 다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뭐 유튜브 방송이나 암성 통증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은 잘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술이 다 된다, 다 좋다 이건 아니고요. 통증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느 시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같은 또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수술이나 치료 후에는 혈액검사 소견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환자분들 전신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암치료 스케줄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또 수술이나 치료로 인해서 또 암 자체의 그 종양으로 인해서 환자분들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CT를 보면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바늘의 경로를 잡기도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의 면역 저하나 또 감염 위험이 높고 혈액 검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 적합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요즘에 대부분 암으로 인한 혈전이나 또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시술을 위해서 일정 기간 중단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고려돼야 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덜 심할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 이렇게 암 상처가 있어서 암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시술 자세가 안 잡힙니다. 이런 분들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렇게 척수강내 펌프하고 나서 계속 척수액이, 내척수액이 새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월 보이후드 분이 이제 아버지 췌장암 항암 치료 관련해서 하신 질문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문 답변 드릴게요. 항암 치료 1차를 진행 중이시고요. 그 치료 전부터 아랫배와 명치 통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고 진통제 복용하지만 통증이 심하다. 계속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고 식사를 못하시고 체중이 빠지는 상황인데요.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잘 잡히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췌장암 환자들의 전형적인 통증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강신경총 차단을 먼저 한번 만약에 시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면 시행해 볼 수 있고요. 응급실에 오실 정도로 심한 복통이 일단 있다 하면은 장이 꼬이거나 뭐 허혈성 변화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을 해야 돼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고요. 밤에 못 주무시기 때문에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주무시기 전에 드실 수 있는 약제나 그런 속효성 진통제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진다. 소화제나 변비약 이외에 어떤 관리가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장 운동이 일단 저하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약제 때문에도 그렇고 마약성 진통제도 그렇고 소화도 안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이제 식사 잘 못할 때 드실 수 있는 보조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소화제나 변비약 외에 말씀드렸던 그 신경총, 복강신경총 차단 등의 시술을 하면은 장 운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의 도움을 좀 받으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환자분이 항암 치료 중이면 이제 혈액 검사 소견도 안 좋고 자세 잡기도 힘들고 컨디션도 안 좋기 때문에 다음 항암 치료 전에 상태가 좀 괜찮으실 때 통증 클리닉 교수님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이런 시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속효성 약제나 신경통 약제 변경 등도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암성 통증은요, 약물치료, 신경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운동요법, 정신건강의학과 여러 가지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토탈 페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관련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암성 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70%까지 이상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암성 통증을 통증 치료 전문가와 적절한 시기에 초기부터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의 대부분 이렇게 유튜브 이런 도움이 된 채널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삼성서울병원도 이런 유튜브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통증, 대한통증학회 차원에서 안 아픈 세상 통증학회 TV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인증된 통증 전문가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로 이 QR코드 대한통증학회에 들어가시면 암성 통증이나 운동요법, 유튜브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회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도움을 실제 외래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암성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통증을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시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지원이었고요. 남은 시간에는 제가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가지고 몇 개 한번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엘리님이요. 진통제 신약도 계속 개발되고 있나요? 그렇진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진통제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뭐 계속 올릴 수도 없다. 뭐 이런 거 아까 무서운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진통제 신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이미 개발이 돼서 실제로 임상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외래에서 먹는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이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약들도 있어서요. 정말 이런 약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올해 말에 이제 저희가 또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부작용은 적게 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통증 치료에 더욱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벨라 님이요. 상하복 신경 차단은 디스크를 통과하면 결국 디스크가 퇴행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하셨는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디스크가 사실 퇴행이 되려면 요렇게 신경 차단 뭐 3-4번 하는 걸로는 그렇게 뭐 심하게 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기존의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 물론 디스크 퇴행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디스크 퇴행으로 인한 통증, 그거는 사실 별로 이걸로 인해서 심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암성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이제 특히 말기 암 환자한테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주 적절한 위치에 접근하는 방식이 디스크를 통과해야 하는 방식이다 하면은 디스크 통과하는 시술 전에 후에 항생제도 투여를 하고 디스크를 이제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퇴행성 변화가 아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퇴행성 변화가 걱정이 돼서 이 시술을 못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개만 더 한번 받아볼까요? 골반 통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골반 통증은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골반 통증 저도 환자분들 오시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비뇨기과나 뭐 소화기나 부인과나 다른 과들을 전부 여러 군데를 거쳤다가 별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골반 통증이 암성 통증으로 발견되면 이제 해당하는 과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보면 되는데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다고 하는데 아파요 이러면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골반 통증 같은 경우는 관여하는 신경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요. 체성신경뿐만 아니라 내장신경,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고 골반통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 유전적 또 어떤 기존의 통증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의 통증이어서요. 환자분들의 정신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해서 골반 통증이야말로 다학제적인 진료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봐야 되는 그런 통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암성 통증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암성 통증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통증을 보는 다른 통증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환자분들께서도 암성 통증이라는 것이 암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암 치료가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통증 전문가들께 암성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 의료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